이번 시간에는 구강 나머지 문제 6번부터 12번까지 풀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우리는 작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영국 배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이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필연성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대 서양 스토아파의 에픽테토스의 유명한 글이죠. 을을 보겠습니다.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이성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거기에 최고의 행복, 지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극한 행복, 최고의 행복이란 신을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다 라고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이제 필연성의 관점을 강조한 이성주의 스피노자입니다. 둘 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을 보면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가?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운명을 개척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척한다는 것에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확실히 no라는 대답이 돼서 대문자 n이라고 썼고요. 선생님이. 앞에 있는 건 에픽테토스인데 에픽테토스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유의지 발휘와 관련해서 좀 모호한 면이 있어서 스몰 n이라고 선생님이 썼고요. 하지만 무조건 여기서는 둘 다 긍정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확실히 노죠. 긍정하지 않고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기 때문에 답은 아닙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격신의 계시에 순응할 때 인격신의 계시에 순응한다는 표현은 신학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윤리사상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에픽테토스나 스피노자는 아니기 때문에 순응할 때 아닙니다. 둘 다 노노. 3번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따르는가? 정념의 지배라는 어떤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의 필연성을 따라야 한다. 스피노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스토아파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 다 yes, 이게 답으로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을 보면 자연의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이성의 명령, 자연의 인과 법칙,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둘 다 보지 않습니다. 필연성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필연성을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노노입니다. 5번 선지를 보면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운둔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가 실현되는가? 라고 해서 스토아파는 운둔의 삶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둔의 삶은 쾌락주의 에피쿠로스가 주장하잖아요. 스토아파인 에픽테토스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노입니다. 스피노자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한 명이 긍정이 아니고 부정이기 때문에 답에서 벗어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찾아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정도로 마땅한 때에 마땅한 동기에서 마땅한 그러면서 중용 얘기가 나오네요. 아리스토텔레스죠. 고대 서양. 을을 볼게요. 삼각형의 본질로부터 세각의 합은 180도라는 점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듯이 이 생각으로 도출되는 거죠. 이성주의가 느껴지죠.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신의 영원한 결정으로부터 신의 영원성, 그것이 바로 이제 필연성이다. 필연적인 어떤 인과 법칙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근대 서양 을인데요. 스피노자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 갑은 모든 감정과 행위에서 중용을 발견해야 한다고 한다. 모든이 아닙니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 그 자체로 나쁜 악덕에는 중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로 나쁜 행동에서 어떤 적절한 상태?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이 틀렸고요. 니은을 보면 을은 자연의 개별 사물들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양태라고 본다. 스피노자는 유일한 실체는 신즉 자연, 신 하나이고요. 그 나머지는 모두 신의 다른 형태의 모습인 양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도 포함해서.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귿, 을은 자기 보존 욕망을 부정할 때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자기 보존의 욕망은 긍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부정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을을 보면 갑과 을은 이성의 능력을 발휘할 때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고요. 스피노자도 이성의 능력을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철학자들은 이성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갑과 을은 yes. 그래서 니을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체크 표시를 한 학생은 이성은 어떤 행동에 대해 부인하거나 시인함으로써 직접 그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유발할 수 없다. 그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유발하는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일 수 없다. 뭐가요? 이성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곧바로 우리의 시인을 받으며 시인이나 부정의 감정 그 자체가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휴메의 감정중심주의 윤리설의 내용이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덕과 부덕의 구별은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 덕과 부덕의 구별은 휴메에 있어서 보편적인 정서인 공감이라는 정서에 의해서 시인의 감정, 부인의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정서인 공감에 기반해서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타인의 성품에 대한 선악 구별은 이성의 역할이다. 감정의 역할이죠. 이성은 보조적인 그런 어떤 정보나 그런 거를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휴문 주장했습니다. 이성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성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조적인 역할로.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쾌감이나 불쾌감과 같은 감정은 도덕적 구별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게 휴메의 주장이죠.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체크한 정의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을 가상대화인데요. 갑을 먼저 볼게요. 이성의 참다운 사명은 가령 다른 의도에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 한다. 선한 의지, 선의지 강조하는 칸트겠죠. 그 다음에 을을 볼게요. 이성에서 도덕이 유래되지 않으며 도덕성의 규칙도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뭐겠어요? 감정이겠죠? 덕에서 발생하는 인상은 호의적이고 시인의 감정, 부덕에서 나쁜 덕에서 발생하는 인상은 거북하다.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중심주의 윤리설인 데이비드 휴미 되겠습니다. 1번을 보면 이성을 통해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 행위이다.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건 옳지 못하다고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선의지를 따르는 것이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것만이 도덕 법칙으로부터 비롯된 것,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 동기를 중히 여기죠. 그래서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것은 도덕적 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행위의 결과가 이성적 존재의 행복을 증진했다면 도덕적 행위이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 중심으로 도덕적 행위를 얘기하지 않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 그 나온 동기가 선한지 이런 걸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고요. 3번, 선과 악을 구분하는 원천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다. 이게 휴메의 주장이죠. 4번, 사회적 유용성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시인의 감정을 일으킬 수 없다. 시인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가져다 주는 행위라면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정서인 공감에 기반해서 긍정할 수 있다. 시인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휴문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도덕적 행위와 행복의 추구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칸트도 그렇게 말했고 그 흉도 마찬가지로 그 감정이 시인하면 그 행복한 감정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도덕이기 때문에 양립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칸트와 휴메에 대한 제시문에서
다음 사상가,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래요.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큰 선은 사력의 품이다. 어떤 이성과 관련된 숙고. 왜냐하면 사력 있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탁월함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 쾌락과 연결되어 있다. 에피쿠로스가 그 제시문인데요.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쾌락주의자인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을인 휴메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쾌락보다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지속 가능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쾌락의 역사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사회적 유용성이 아니라 개인적 쾌락을 중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에피쿠로스는 사회적 유용성 어떤 공동체의 공공선 이런 거보다는 은둔적인 삶, 개인적인 쾌락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개인성을. 그래서 휴문 그 보편적 정서인 공감에 의해서 도덕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휴미 강조하는 사회적 유용성, 그게 아니라 개인적 쾌락을 은둔하는 그런 쾌락을 중시해야 함을 너는 모르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능하고요. 3번 현학의 구별은 생유와 성품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너는 모르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휴문 행위든 성품이든 그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에 의해서 선악을 구별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4번 이성은 도덕적 행위에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죠. 휴미. 그래서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고요. 자연적 성향인 공감은 도덕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알고 있죠. 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할 수 있겠네요.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그 줄 있죠? 그 줄이 하나의 줄이 울릴 때 다른 줄에도 그 운동이 전달되는 것처럼 검은고의 현이라든지 가야금의 현, 그 줄들이요. 모든 감정들은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면 그러니까 정서가 전이가 된다. 그래서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공감의 이 위력, 그거에 이제 보편성을 부여합니다. 휴메의 감정 중심주의 윤리설이죠. 사례를 보면은 A는 길을 가던 중 마주 오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A는 동정심을 느껴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동정심을 느껴서 옳은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 휴메의 입장에서 A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휴는 감정 중심이니까 시인의 감정, 부인의 감정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1번을 보면 정서가 행위의 과정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정서를 배제해서 도덕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고요. 2번 이성이 도덕 실천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으므로 이성이 도덕 실천의 직접 동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보조적인 정보를 준다라고는 했지만 직접 동기는 감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휴메 평가로 볼 수가 없고요. 3번은 감정은 이성의 노예가 바뀌었죠. 그 휴은 이성이 감정의 노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동정심은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기다.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인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므로 도덕적이다. 이게 휴메의 주장이 되겠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회의 복리, 이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쾌락을 주므로 공감, 그리고 사회의 복리 유용성, 휴미죠.
을을 볼게요.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보라. 쾌락, 고통의 양을 측정한 벤담이죠. 양적 공리주의 벤담입니다. 그래서 흉과 벤담의 공통적인 입장이냐, 흉만의 입장이냐, 벤담만의 입장이냐, 요걸 타진해야 되는데요. 개혁을 보면 도덕적 구별은 정서가 아닌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야 한다. 흉은 정서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자연적 경향성인 쾌락과 고통은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흉, 벤담,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사회적 유익을 증진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흉은 그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낀다면 옳은 거고요. 벤담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총합,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크다면, 유용성이 크다면 정당화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행위의 도덕성은 쾌락을 산출하고자 하는 동기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동기 여부는 칸트, 동기주의, 윤리설인 칸트고요. 흉과 벤담은 결과주의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어떤 거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떠오르는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결과에 해당하는 거고요. 벤담도 쾌락, 고통도 어떤 것의 반응으로 나오는 결과, 만족감 이런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벤담, 동기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